그래서 유산은 어떻게 했는데? 우리 몫은 우리한테 상속할 돈은 얼마나 되는데 말해봐!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형제의 피를 먹고 자란 짐승일 뿐이다. 내 아들은 이미 2번이나 죽었다. 말도 안 돼. 어머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우리가 어머니 자식인데 그깟 며느리랑 종업원한테 다 넘겨?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명희. 나이는 곧 70대를 바라보는 나이, 68세입니다. 현재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지만 벌써 2년이나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네요. 내 인생 40년 되던 해,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나에게 세상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더군요. 웃으며 국밥을 말아내던 이 억척스러운 저에게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검고 긴 터널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 남편, 철없는 아이들의 아빠였던 그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작은 시골 마을로 시집와서 흙먼지 묻은 손으로 삼형제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우직했지만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열심히 살면 내일은 괜찮아지리라 믿었지요. 큰아들 철용이는 17, 둘째 철민이는 15, 막내 철우는 12살.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였지만 그래도 셋이나 되는 아들들을 보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흙탕물에 씻겨 내려가 진흙처럼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한여름 땡볕에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야간 작업까지 도맡았습니다. 명희야, 이번에 딱 한 건만 더 하면 우리 철용이 고등학교 등록금은 걱정 없어. 그 말을 남기고 나간 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땀 냄새 밴 작업복을 벗지도 못하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주했을 때 나는 내 삶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저 와장창 사고였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무모한 현장의 실수.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은 그 흔한 보상금 대신 남편이 숨겨놓고 써온 사채업자의 빚 문서뿐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남편의 이름으로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애들 셋만 아니었으면 당장 도망쳤을 텐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절규를 삼키며 빚쟁이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제발 한 달만 아이들 학자금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비굴함도 사치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내게 침을 뱉었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상을 엎었습니다. 그때 세상의 밑바닥이라는 곳이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죽음 소식에 달려온 시댁 식구들은 분상 대신 우리가 남편 빚을 떠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발을 뺐습니다. 명희 네가 알아서 해라. 애들이라도 건사해야지. 뒤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핏줄이라는 것이 이토록 차갑고 가벼울 수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새 아들과 지붕이라도 겨우 얹고 사는 낡은 시골집 한 채. 그리고 남편이 남긴 악성 부채 더미와 함께 그 지옥 같은 시간이 꼬박 한 달. 나는 매일 밤 애들 셋을 재워놓고 마당에 나가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냐고. 그렇게 흐느끼고 있는데 17살 큰아들 철용이가 이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해쓱한 얼굴을 한 철용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눈빛이 꼭 나를 내려다보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엄마, 철용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17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단단하고 너무나 억눌린 목소리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저 고등학교 안 갈게요. 등록금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니? 철용아, 너 공부 잘하는데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나는 철용이의 손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애들만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는 엄마로서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철용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일 안 하면 우리 셋 다 길바닥에 나 앉아요. 아빠처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거 나 못 봐요. 철민이랑 철우는 공부하게 둬요. 제가 막을게요. 제가 대신 일할게요. 그날 밤 철용이의 무릎 꿇은 모습이 내게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어린 장군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가족의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잔혹하리만큼 성숙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어깨에 기대 울어야 하는데 나는 그 아이의 결정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밤 철용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철용이는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철용이가 취직한 곳은 시내 외곽의 신선 김치 공장이었습니다. 갓 담근 김치 냄새가 아니라 절이고 삭히는 강렬한 짠내와 고춧가루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죠. 새벽 4시 반이면 벌써 공장으로 향하는 철용이의 뒷모습. 그 작은 아이가 수백 포기의 배추를 나르고 거친 양념을 버무리며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신나는 수학여행 이야기를 할 때 철용이는 퉁퉁 부은 손과 깊게 패인 다크서클을 감추기 급급했습니다. 한 번은 철용이가 작업복을 빨아달라며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 소금기에 절고 핏물처럼 붉은 고춧가루가 배어든 작업복. 그 옷에서 나는 짠내를 맡는 순간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18이 세상의 짠맛에 완전히 절여져 버렸다는 사실에 울다가 결국 그 옷을 부여안고 실신했습니다. 나는 그날 내 큰아들의 찬란해야 할 청춘을 지옥 같은 가난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철용이의 희생. 그것이 내 가족 비극의 아주 처절하고 슬픈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철용이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철용이가 작업복에 배인 짠내를 짊어지고 20살, 25을 넘길 동안 내 인생은 굽이굽이 이어지는 고갯길 같았습니다. 철용이 덕분에 둘째 철민이는 번듯하게 대학 간판이라도 달았고 막내 철우도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함은 이미 가슴 속에 박힌 대모처럼 무뎌졌습니다. 대신 그 아이의 희생이 내게 준 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지독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나는 빚을 갚고 남은 돈을 모으고 억척같이 벌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10년이 흘러 내 나이 50이 되던 해 드디어 내 이름 석자로 된 간판을 올렸습니다. 시장 골목 끝 낡고 허름한 시장통 장터국밥집. 내 억척스러운 인생을 담아낼 그릇으로는 국밥만 한 게 없었죠. 뜨끈한 국물이 사람의 허기를 달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듯이 나도 이 국밥으로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때 내 옆에는 벌써 3년 전 철용이와 결혼한 첫째 며느리 효선이가 있었습니다. 효선이는 철용이가 일하던 김치 공장 옆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이였는데 얼굴만큼이나 마음이 단단하고 손도 야물었죠. 아들이 일찍 철들어 희생한 것도 미안한데 효선이까지 시집 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국밥집 일을 도맡아 하는 걸 보면 내 속은 또다시 짠물에 절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효선이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빨리 돈 벌어서 철용 씨 고생 그만 시키고 싶어요.
이 말이 내겐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효선이는 내게 딸이 없던 아쉬움을 채워주는 묵묵한 내 편이었습니다. 우리 둘의 손발은 척척 맞았습니다. 손맛 좋은 나와 깔끔하고 계산 빠른 효선이의 조합은 시장통에서 소문이 났죠. 국밥집이 제법 자리를 잡아갈 무렵 깡마른 몸에 눈빛 많은 형형한 처자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선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일 좀 시켜주세요. 숙식은 필요 없고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이는 25, 고향을 떠나 혈혈단신 서울로 왔다고 했죠. 사연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내 인생도 사연 한 트럭인데 남의 짐까지 짊어질 여력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 철용이의 그것과 비슷한 세상에 대한 지독한 악착스러움을 읽었습니다. 좋다. 대신 내 가게에서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딱 2개다. 미선이는 정말 억척스러웠습니다. 효선이가 꼼꼼한 모범생이라면 미선이는 불도저였습니다. 국밥 냄비를 닦을 때도 손님상을 치울 때도 마치 세상의 모든 때를 밀어내듯 과격하고 힘찼습니다. 가게는 효선이와 미선이의 활력 덕분에 쉴 틈 없이 돌아갔고 우리 국밥집은 시장통의 명물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막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만취한 덩치 큰 사내가 술에 절어 들어왔습니다. 미선이가 손님, 저희 이제 마감합니다. 라고 조심스레 말했는데 이 망나니 같은 사내가 갑자기 욕설을 퍼붓더니 미선이를 향해 막무가내로 손을 휘두르는 겁니다. 미선이는 겁에 질려 벽에 몰렸고 효선이는 놀라 뒤로 물러섰죠. 이 기집애가 장사를 안 한다고? 사장이 누군데? 나와! 그 순간 내 안에서 10년 전 내 남편의 영정 앞에서 상을 업던 빚쟁이들을 향해 느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의 청춘을 잃고 세상을 향해 꾹꾹 눌러 담았던 그 모든 울분이 터진 거죠. 나는 끓고 있던 국밥 육수 냄비를 집어들고 사내 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놈아! 내 새끼들한테 손대지 마라! 이 깐놈이 누굴 건드려! 당장 꺼지지 않으면 이 뜨거운 국물로 네 얼굴을 지져버릴 테니! 팔팔 끓는 육수 연기가 내 얼굴을 덮었고 내 눈은 살벌하게 빛났을 겁니다. 사내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죠.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내 구역을 침범하는 자는 죽음도 불사한다는 맹수의 본능이었으니까요. 나는 가게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사내를 노려봤고 사내는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습니다. 뒷수습을 하는 동안 미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내 옷깃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맺힌 미선이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을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 핏줄이 아니어도 내 곁에서 함께 고생하는 이 아이는 이미 내 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가게는 더더욱 번창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명인의 국밥집은 깡다구 있는 여사장과 싹싹한 2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통했죠. 우리는 바로 옆 점포가 비자마자 빚을 끌어다 그곳을 인수했습니다. 가게는 2배로 확장되었고 나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앉아서 지휘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나는 효선이에게 본점을, 미선이에게는 새로 확장한 별관을 각각 맡겼습니다. 둘 다 똑같은 내 딸이었으니까요. 효선이와 미선이가 나란히 점포를 맡아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동시에 벅찼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버렸던 시댁과 나에게 짐을 지운 남편, 그리고 점점 엇나가기 시작하는 철민이와 철우를 보면서 생긴 모든 상처가 이 2 딸 같은 며느리와 직원 덕분에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내게 딸이 없던 찰나에 세상이 내게 보내준 2명의 대리 효녀 같았습니다. 나는 이 2 아이와의 연대 속에서 비로소 세상의 짠맛을 이겨낼 따뜻한 국물을 얻은 것입니다. 국밥집이 2개로 늘어나고 내 삶에 햇볕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은 내 가게에서 쉼없이 움직이는 2 딸, 며느리 효선이와 미선이 덕분이었죠. 특히 효선이는 내 큰아들 철용이의 아내이자 내 손녀 아영이를 낳아준 복덩이였습니다. 아영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낡은 집에 울려 퍼질 때 나는 비로소 남편의 죽음과 철용이의 희생으로 생긴 멍울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철용이는 여전히 김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공장의 팀장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몸에 배인 짠내와 고된 노동의 흔적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국밥집이 잘 된다고 했지만 철용이는 단 한 번도 엄마, 이제 제가 일 그만두고 가게에서 편히 일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냈고 효선이와 함께 국밥집 마감을 도우며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모든 행복은 불안 위에 지어진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철용이가 진정한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고 헌신하는 동안 내가 그 아이의 희생으로 뒷바라지했던 나머지 2 아들, 둘째 철민이와 막내 철우는 내게 가장 잔인한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바로 탐욕과 배신이라는 이름의 비수였죠. 둘째 철민이는 번듯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했지만 문제는 그놈의 욕심이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허황된 꿈에 빠져 결국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곳에 손을 댔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되어 나를 짓눌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멀끔한 양복을 입고 찾아와서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딱 한 번만 막아줘. 회사 동료들이랑 투자한 건데 잠깐 삐끗했어. 3천만. 이것만 막으면 다음 달에 다 해결돼. 내가 엄마한테 평생 잘할게. 빌려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목소리였죠. 철용이의 희생으로 겨우 갚았던 남편의 빚이 이제는 내 아들의 탐욕으로 내 국밥집을 다시 위협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철민이는 길길이 날뛰며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아들 살릴 돈도 없냐고 소리치는 철민이의 모습은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막내 철우는 대학 졸업 후 그야말로 황제처럼 살았습니다. 일은 하기 싫다며 백수로 지내면서 철용이와 효선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명품 옷, 외제차, 해외여행, 전부 국밥집에서 나온 돈이었죠. 어느 날은 명품 시계를 자랑하며 국밥집에 왔더군요. 엄마, 형 돈 잘 버니까 어때? 형이 희생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 아, 그리고 엄마. 나 이번에 신차 계약했는데 2천만 원만 보태줘. 기가 막혔습니다. 철용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동생들의 등록금을 대고 그 동생들은 이제 그 돈을 당연한 유산처럼 여기며 내게서 뜯어냈습니다. 바로 옆 주방에서는 철용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말고 효선이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효와 탐욕, 헌신과 배신이 한 부엌에서 뒤섞여 내 인생은 매일매일 지독한 씁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대조 구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헌신적이었던 아이가 결국 가장 먼저 배신당했기 때문이죠. 철용이는 철민이의 급한 도박 빚을 막아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대리운전 투잡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건 효선이와 나뿐이었죠.
그날도 철용이는 새벽 2시가 넘어 귀가한다고 전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내 모든 것을 다시 앗아갔습니다. 철용이가 대리운전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길,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15년 전 남편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보다 더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사고였지만 철용이의 죽음은 배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온전히 동생들의 도박 빚과 사치를 막기 위한 희생 때문에 또다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왜 하필 이 아이입니까? 세상의 모든 고난을 짊어진 내 아들에게 왜 또다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장례식장. 며느리 효선이는 울다 지쳐 실신했고 어린 손녀 아영이는 영정 앞에서 아빠, 이제 다신 안 와? 하며 천진난만하게 울었습니다. 반면 둘째 철민이와 막내 철우는 눈물을 찔끔 흘리긴 했으나 그들의 대화는 온통 형이 왜 하필 지금?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지? 가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은 지극히 속물적이고 계산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듯한 기이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내 몸에서 나간 새 아들 중 이미 새 아들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용이는 육신을 잃었고 철민이와 철우는 이미 영혼을 잃었습니다. 내 가슴에는 철용이의 피 묻은 작업복과 효선이의 처절한 곡소리, 그리고 두 아들의 비열한 탐욕이 뒤섞인 지독한 앙금만이 남았습니다. 철용이의 희생이 이토록 허무하게 두 동생의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철용이가 떠나고 내 삶은 숨을 쉬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며느리 효선이와 미선이가 억지로 국밥집을 돌리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효선이는 밤마다 철용이의 영정 사진을 붙잡고 울었고 나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정작 내 가슴 속에는 두 아들, 철민이와 철우를 향한 증오만이 독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둘만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지금 살아 있었을 텐데 그 지독한 생각은 결국 내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철용이의 장례를 치른 지 꼬박 석 달이 되었을 무렵 나는 가게에서 국밥을 끓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며느리와 미선이가 놀라 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선고받았습니다. 환자분, 유감입니다. 대장암 3기입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라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의사의 말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15년 전 남편의 죽음으로 그리고 최근 철용이의 죽음으로 나는 모든 슬픔을 소진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젠 내 몸마저 나를 배신하는구나. 지난 세월 억척같이 살아남으려 발버둥쳤던 내 노력마저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6개월 뒤에 죽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이 국밥집과 재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6개월을 가장 깨끗하고 올곧은 방식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내 첫째 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재산이 단 1원도 타락한 두 아들 철민이와 철우의 더러운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처절한 복수이자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목록을 펼쳤습니다. 국밥집 2개, 시골에 있는 작은 논밭, 그리고 살고 있는 집, 총 재산을 확인한 뒤 나는 망설임 없이 유산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밥집 2개, 내 인생 그 자체인 가게였습니다. 나는 2명의 딸에게 이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효선이와 그리고 이 국밥집 별관을 운영하며 묵묵히 내 옆을 지켜온 또 한 명의 든든한 일꾼, 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이는 효선이와 함께 가게의 기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핏줄 대신 연대로 맺어진 내 삶의 진정한 동반자였죠. 변호사님, 시장통 장터국밥집 본점과 별관, 이 모든 영업권과 건물은 효선이와 미선에게 공동으로 물려줄 겁니다. 조건은 단 하나, 80세 노인들에게는 평생 국밥을 공짜로 대접할 것, 그리고 내 아들의 넋을 기리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국물을 베풀 것. 그리고 며느리 효선이, 철용이의 아내이자 아영이 엄마. 가장 억울하고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아이였습니다. 철민이와 철우가 철용이의 보험금마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효선이의 미래를 철저히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지분 일부는 효선이에게 증여할 겁니다. 아영이 앞으로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효선이가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효선이에게는 그 아이가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작은 울타리라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통쾌했던 결정. 남은 모든 재산과 현금은 변호사를 통해 전액사회복지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유산은 내가 아닌 고등학교도 포기하고 짠내 나는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진 내 아들 철용이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값어치는 탐욕의 눈이 먼 2 아들의 몫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의 짠맛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내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지독한 삶의 매듭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핏줄마저 부정하는 2 아들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복수가 시작된 것이죠. 유언장 작성이 끝나자마자 효선이는 순자와 미선이와 함께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이 지독한 사실을 철민이와 철우에게는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올 때 마지막 연극의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온 2 아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판정 6개월. 내게 남은 시간은 곧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유산을 뜯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기대를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짓밟아 줄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2 아들 철민이와 철우가 들어섰습니다. 내 얼굴은 암세포가 파고든 지 오래라. 이미 초췌하고 핏기 하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병세나 안색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오직 움직이는 유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변호사를 만났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돈 냄새 맡는 본능이 발동한 건지 그들의 표정은 이미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 근데 변호사 만났다며? 왜 이제야 우리한테 말해? 엄마, 형도 죽었잖아. 상속은 당연히 우리 둘 몫 아냐? 이대로 두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지. 맞아, 엄마. 특히 시장통 국밥집 2개. 그거 엄청 비싸다는데. 그거 팔아서 나랑 형이랑 반반씩 나누자. 형수랑 조카한테는 우리가 적당히 용돈처럼 좀 떼어주면 되잖아. 어차피 여자들끼리 뭘 하겠어? 엄마 큰아들도 죽었고
진짜 핏줄은 우리들이잖아. 철용이가 죽었는데 누가 큰아들이라는 말입니까?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돈, 돈. 그들의 탐욕은 이미 내 죽음마저도 돈 벌 기회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철우는 새 차와 명품을 사려고 병든 어머니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기대 누워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아 내 마지막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은 내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몫의 복수를 준비했으니까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엄마 지금 농담해? 병들더니 정신이 나갔나 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마지막 선언이자 내 아이들에게 내려주는 가장 가혹한 벌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탐욕을 채울 때 너희는 이미 내 핏줄을 스스로 끊어낸 것이다. 철민, 너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철용이는 밤마다 대리운전을 뛰다 죽었다. 철우, 너의 사치스러운 생활비 때문에 그 아이는 공장에서 뼈가 부러지도록 일했다. 너희는 형제의 피를 먹고 자란 짐승일 뿐이다. 내 아들은 이미 2번이나 죽었다. 나는 그들의 면전에 대고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변했지만 이내 다시 돈에 대한 집착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유산은 어떻게 했는데? 우리 몫은? 우리한테 상속할 돈은 얼마나 되는데 말해봐. 단 한 푼도 없다. 너희 몫은 없어. 이 국밥집은 효선이랑 미선이에게 돌아갔다. 남은 현금과 모든 재산은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너희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세상의 짠맛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쓸 것이다. 말도 안 돼. 어머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난 어머니 아들이야. 그깟 며느리랑 종업원한테 다 넘겨?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철민이는 병실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이 테이블을 엎고 내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죠. 그때 병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 효선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철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께 손대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제 아버님과 철용 씨의 몫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당장 나가세요. 나는 효선이 너머로 내 마지막 가족에게 선언하듯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가족은 이미 떠난 철용이와 남은 며느리 효선이, 손녀 아영이뿐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결국 병실에 도착한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철민이와 철우는 끊임없이 돈을 돌려달라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나는 침대에 힘없이 쓰러졌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지독한 빚과 타락으로부터 내 아들의 피땀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내 곁에 남아준 진정한 가족을 지켜냈다는 만족감이 온몸에 퍼졌죠. 철용아, 이제야 네 짐을 내려놓는구나. 내 아들아.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견딜 만합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 효선이가 끓여주는 맑은 미역국을 먹고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을 맞이합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고통은 결국 지켜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었음을. 며칠 전 나는 효선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철용이의 기일이 다가오니
국밥집을 잠시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해달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시장 골목 끝 시장통 장터국밥집 간판이 따뜻하게 빛납니다. 그분 앞에는 순자 씨와 미선이가 나란히 서서 넉넉한 미소로 손님을 맞고 있죠. 누군가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국물 속에 녹아있는 그 집엔 여전히 사람 냄새가 가득하답니다. 이젠 국밥집을 지키는 것은 핏줄이 아닌 연대라는 이름의 더 뜨거운 불씨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불씨가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남은 시간 동안 기꺼이 내 몸을 태울 것입니다. 이번 사연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